안녕하십니까.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원장 김영철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황을 이루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미나는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한국의 안보와 미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자리입니다. 세미나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참의원 이사장 이석복 장군님과 강태진 원장님, 그리고 발표 및 토론을 맡아주신 국내 최고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Make America Great Again의 기치 아래 그동안 패권 국가로서의 권위와 책임으로부터 미국과 미국인의 실질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대외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대외 정책의 주 타겟은 중국이지만 우방국은 물론 동맹국들에게도 세계 질서 유지에 필요한 분담을 요구하고 있고, 그 결과는 미국이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관세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편 관세, 국가별 관세, 품목 관세 및 상호 관세 등 관세 4종 세트가 각 국가와 수출 품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거나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지난 4월 15일 주 공격 대상인 중국에 대해서 특정 중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최고 245%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고관세 조치에 대하여 중국은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중국은 싸우고 싶지 않지만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겠다라는 말과 함께 히토류의 대미 수출 중단과 보잉 여객기 구매를 중단하는 등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재집권을 준비하면서 많은 정책을 연구하고 내놓았지만 중국 역시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이러한 마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그 여파가 우방국과 동맹국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최고 리더십인 대통령이 고리된 상태에서 이러한 국제적 혼돈 상황에 직면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불확실성을 제고하고 국가 리더십이 국제관계에 적극 나서서 국익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세 이외에도 우리가 마주하게 될 트럼프 2기의 한반도 정책은 양안 세태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불분명한 태도와 같이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조차 쉽지 않은 어젠다도 있겠지만, 미 해군력 증강을 위한 우리 조선산업의 기여와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과 같이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회적 프로젝트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과의 동맹 문제와 대북한 문제는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종전, 그리고 대중국 정책 등과 같은 최우선적 범주의 정책은 아니겠지만, 만약 미국이 잘못 판단할 경우 우리 안보는 치명적인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1905년 미국은 일본과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어 조선 및 필리핀을 지배하는 배타적 권리를 나누어 가졌고, 러일 전쟁에 지친 일본을 포스모스로 불러 승전국 지위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일본의 조선 합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50년 초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에치슨 라인이 발표되자 불과 5개월 후에 6.25 전쟁이 발발한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같은 미국의 오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자신에게도 커다란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1905년 일본을 제국으로 키워준 미국은 36년 후에 일본으로부터 진주만 기습을 받고 태평양에서 혹독한 전쟁을 치러했고, 6.25 전쟁 발발로 참전했던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희생되었던 역사를 미국도 역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대한민국은
1900년대 초의 조선이나 건국 초기와는 분명 다른 국가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상대가 북한과 중국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대비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 못지않게 동맹국인 미국이 한반도 상황을 가볍게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미국을 일깨우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세미나에서 발표와 토론을 오늘 맡아주실 전문가님들은 물론이고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분 원로님들과 동료분들 그리고 대학 및 연구소에서 오신 전문가분들께서도 우리가 속히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한미동맹의 모습으로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참여연을 이끄시는 이석복 장군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비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관세 무역전쟁과 러우전쟁 등으로 혼돈의 국제질서 속에서 또한 대내적으로는 국내 대선을 앞두고 오늘 개최되는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한 세미나는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1기 때와는 달리 세계는 지금 역사적 대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적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중 패권전쟁은 무역 관세전쟁으로 표현된 경제와 안보 분야를 넘어 정치, 사회, 문화, 과학기술의 모든 영역으로 경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중 디카플링은 국제질서 재편을 둘러싼 장기적 경쟁 구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반도 정세에도 대내적으로 도전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지속된 룰 베이스드 인터내셔널 리버럴 오더는 이제 종막을 고하고 소위 파워 폴리틱스에 의한 힘의 평화의 시대를 미국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각자 도생의 세상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리를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마라, Make America Rich Again, 혹은 Make America Wealthy Again이라는 스로건으로 관세 정책과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좌표를 어디에 찍을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미국의 정책의 핵심은 역시 트럼프가 말했듯이 트럼프는 Make America Manufacturing Powerhouse, 미국을 제조업에 다시 부강한 그런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제조업 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에는 역시 이러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우리 산업을 어떻게 이끌어가냐 하는 것이 모든 지금 관세 정책이나 모든 지금 정책의 핵심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정책 속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점이 뭔지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조선업, 미국이 가장 필요한 분야이고 또 우리 방위 산업에서 대한민국은 혁혁한 그런 세계를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를 우리 같이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중 패권 경쟁과 대립 구도에서 북한의 핵 보유와 북러 동맹조약 체결, 북한군의 러우 전쟁 파병도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은 6.3 대선 후 정치권의 분열과 혼란을 겪고 있으며 우리 정치권은 선거와 국내 이슈에만 매몰되어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 안보와 경제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안보 없이 한국 경제의 미래도 없음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에서 다루는 주제가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토의는
트럼프 이기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미 동행 및 핵안보, 그리고 미북 관계 등 두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가 예상되는 트럼프 정부의 전반적 외교 국방 전략을 검토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 북한 핵 문제, 미북 대화 가능성 등의 이슈를 포함한 우리 대응 전략 등을 오늘 포럼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논의가 한반도 안보를 위한 한국과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명하고 한미동맹의 강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패널에서 자장을 맡아주신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 발표해 주실 김태우 핵안보연구실장님,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의 박영우 외교안보통일센터장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실 참의원의 김창수 연구위원님과 카이다의 하명필 안보전략연구센터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계 유명한 전문가들도 많이 오셨는데 오늘의 이 세미나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소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정적인 참여와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지 100일 정도 돼가죠. 벌써 이제 3달은 지났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캠페인 기간 동안부터 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선거 공약, 그리고 이제 취임 전까지 한 발언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한 100일 동안 실제로 현실화된 정책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관성도 있고 또 상당 부분 내가 기대했던 거 또는 예상했던 거하고 달라서 아마 마음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도 많이 아마 좀 생각보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세미나는 두 가지 소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트럼프 2기에 미국의 세계 전략과 한국 안보 과제, 두 번째 주제는 미국의 세계 전략과 트럼프 2기에 미국의 세계 전략과 미북 관계입니다. 주제가 서로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참여연과 함께 최고의 전문가로 모시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주제 발표는 김태우 박사님이 하실 거고요. 여기는 이제 김상수 박사님이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에 계시는데 토론자로 나설 겁니다. 제2주제는 박영호 박사님, 참여연에 계시는 선임연구원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카이다의 한명필 박사가 여기에 토론자로 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시간 계획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발표자한테는 20분, 토론자는 한 8분 내외 정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10분이 계획된 시간보다 지나가고 있거든요. 종합토의가 나중에 한 30분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가능하면은 오늘 발표와 토론자의 시간을 줄여서 여러분들 여기 플로에 계신 분들한테 시간을 많이 드려서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이렇게 오셨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면면을 보면 오늘 발표자 토론자 못지않은 그런 전문가들이 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활발한 그런 토론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 김태우 박사님이 PPT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김태우 박사님만 PPT로 발표를 하시고요. 나머지 토론 그리고 제2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은 나중에 단상이 꾸며지는 대로 준비되는 대로 여기서 앉아서 발표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 및 토론하시는 네 분 한꺼번에 일어나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고 김태우 박사님 발표 순으로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목차는 이런 순서입니다. 트럼프 그는 누구인가? 트럼프 2기 미국의 세계 전략 전망, 그 다음에 한국이 반드시 가져야 될 4가지 전제, 그리고 한국의 대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고 통치자의 해안과 철학, 전문성 이런 것을 강조하는 말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트럼프 그는 누구인가? 제가 영어로 써놨습니다만 Mr. Trump, who the hell are you? 예.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만 가지고 보면 이렇다는 뜻입니다. 예. 뭐 제가 쓴 글이 있으니까 글을 꼭 집에 가서 정독하실 걸로 제가 믿고 제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수주의자, 중상주의자, 신제국주의자, 현실주의자 아마 조금씩 다 맞겠죠. 다 맞겠죠. 그 다음에 보수주의자, 수구꼰대, 백인 우월자, 예, 아마 저거 다 맞을 겁니다. 예, 조금씩은 다 맞을 겁니다. 그리고 동맹을 압박하고 무차별적입니다. 이 트럼프의 소위 shock and awe, 충격과 공포는 대내를 막론하고 사실 겉보기에는 무차별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화친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걸 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의 이 전통을 이어받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조금씩 맞고 다 합쳐진 것이 트럼프 대통령 아닌가, 언행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펼칠 세계 전략을 저는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타적 패권 국가로 갈 것이다. 저희 정치학자들은 공부를 할 때 패권적 안정 이론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게 이제 hegemonic stability theory라고 하는 건데,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패권 국가가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을 하고 피를 흘리고 돈을 쓰고 이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국제 정세가 안정적으로, 국제 질서가 안정적으로 잡혀 있다. 이게 소위 이제 이타적 패권론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타적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기적으로 가겠다. 미국 국가 이익 중심으로 가겠다. 이거 큰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극 체제를 지향하지만 아무나 그냥 큰 나라 작은 나라 할 것 없이 다 무질서한 그런 chaotic multipolar 시스템은 지향하지 않는다. 힘센 나라들 위주로 세계를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다극 체제를 지향할 것 같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요,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2차 대전 직후에 세계 경제력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많이 줄었죠. 그 절반의 절반으로 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 다음에 국방 전략에 있어서는 중국을 제1주적으로 하고 제2주적을 이란으로 삼는 이 모습이 지금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길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동맹국에 대해서 돈 더 내라는, 안보 부담을 더 내라, 더 하라는 이 요구는 커질 것이고, 그러나 동시에 onshore intervention은 줄일 것이다. 직접 미군이 지상군이 와서 피 흘리고 희생하는 이런 개입은 안 하려고 할 것이다. 개입을 한다고 하면 해군 공군력으로 멀리서 뻥뻥 쏴주는 이런 개입은 할 수 있다. 이런 추세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째로 핵질서 관리자. 지금까지 사실은 미국이 핵질서의 관리자였죠. 초강대국, 핵 초강대국인 러시아도 당연히 지금까지 관리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일탈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은 여전히 핵질서를 관리하는 그 관리국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미국이 패권국의 위치를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핵질서를 관리하는 것은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으면 대한민국 핵무장 하라 이렇게 쉽게 얘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반확산 정책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제가 전망하는 5가지 전망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트럼프 정부를 맞아서 대한민국은 어떤 각오를 가져야 하느냐. 적어도 이 4가지를 전제해야 한다. 첫 번째로는요, 미국이
내일 아침에 바로 2등 국가로 전락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예. 지금 미국이 여전히 상당 기간 동안 세계 최강국 위상을 유지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하는 얘기도 많이 나왔죠.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이 지금 저를 폭발적인 군사력 증강, 경제력 확장, 이게 과연 지속력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 쪽에 더 많은 지속력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트럼프가 지금 불고 있는 발언하고 있는 저 바람이 광풍 같지만 광풍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냥 태풍이다, 미친 바람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트럼프의 발언을 듣고 광인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전략가로 봐야 한다. 이게 우리가 전제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커머셜리즘, 소위 이제 이런 기질이 많아서 후려치기를 잘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목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후려칠 때 그 말이 너무 심하다고 우리가 분노할 것이 아니라 진짜 원하는 목표치가 무엇일까를 정확하게 읽어내면서 우리는 협상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트럼프가 하루아침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서방 문명을 수호하는 저 인물을 완전히 내다버릴 것이다, 이렇게 봐서도 안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미국은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과거만큼은 아니겠지만 세계 경찰 역할도 축소는 할지언정 완전 포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지금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미국이 중시하는 그 프라이어리티에서 차이가 날 겁니다. 이 차이가 날 것이라고 우리는 전제해야 합니다. 유럽 국가들에 투입하는 미국이 안보자산, 이걸 줄여서 아시아로 돌리고 그것을 중국을 견제하는 데 집중하겠다, 한 놈만 때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한미관계에서 이건 우리가 사용해야 될 지렛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더 많은 비중을 싣게 된다, 이걸 전제하고 이걸 상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맹 점검을 하는 순풍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상의 세 개의 전제를 종합을 해보면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사실 자주국방을 외치고 뭐 핵자강을 외치고 저 역시 그런 걸 많이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자주국방을 해도 중국, 러시아를 우리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그게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여건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숙명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동맹은 소중하다. 동맹은 소중하다. 이 전제를 버려서는 안 되고 지금 불고 있는 이 트럼프 강풍을 한미동맹을 재점검하는 순풍으로 만들어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게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네 가지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뭐 정리가 상당히 잘 됐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요? 원래 제가 이 어려운 것들을 정리를 잘한다고 제 별명이 정리김입니다. 정리김.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한국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의 대응, 이 페이지가 사실 핵심이죠. 제가 네 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강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실 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자강 아니었습니까? 미군이 정보 주지 않고 미군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전쟁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도 우리 현역 군인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는 사흘만 버틸 수 있으면 된다. 그러면 미국에서 탄약이 오고 막 날아온다. 이 따위 생각을 하면 한미동맹 앞으로 못 꾸려갑니다. 예. 미국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강을 기반으로 하는 국방을 하기 위해서 GDP 4%. 저는 사실 한 2년 전부터 이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대만, 한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전쟁 중이고요. 다음 전쟁 후보지는
대만 아니면 한국이다. 이게 전문가들의 통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2.5% 국방비, GDP 2.5%에 머물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고 트럼프한테 우리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4% 국방비 시들 열어야 하고 4% 국방비 내서 그러면 뭘 할 거냐? 병사 봉급 300만 원으로 만들어 줄 겁니까? 그건 아니죠. 방위력 개선비에 돈을 더 써야 하고 필요한 국방 개혁을 해야 되고요. 또 필요한 첨단화 과학화 정예화 하는데 그 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비군 정예화 하는데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를 보일 때 미국이 동맹국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제가 합니다. 두 번째는 자치안보교환동맹에서 국력집합동맹으로, 자치안보교환이라고 하는 건 사실 비대칭,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한테 영토 욕심을 내지 않지만 한국을 영향권 안에 두겠다는 것이고 한국은 그 대신 미국한테 안보를 위탁하는 소위 이 시혜자와 수혜자 비대칭 동맹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상호 호혜, 우리도 미국한테 덕을 보여줄 게 적지 않다.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되 양국 모두에게 힘이 되도록 힘을 합쳐가는 국력집합동맹으로 바꿔가야 하겠다. 지금 저와 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참 교훈을 받은 게 굉장히 많죠. 1975년 베트남이 멸망할 때 그 미국이 남겨준 수많은 장비들, 전투기들 떠보지도 못하고 다 항복했지 않습니까? 남베트남 군인이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태세를 보이지 않으면 동맹군은 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시리아 사태 보십시오. 이란과 러시아가 알-아사드 정권을 수십 년 동안 지원했는데 반군이 공격을 시작하자 곧바로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이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에 탈레반 때도 그랬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탈레반이 온다고 그러니까 전부 내빼기 바빴잖아요. 미군은 철수했습니다. 미군 도와주러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힘으로 지킨다는 이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동맹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대주변국 외교를 국가 생존을 목표로 하고 벌려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교에 아주 전문가들을 골라내야 됩니다. 뭐 선거에 수고했다고 자기 캠프 사람들 그냥 요직에 와장창 앉히는 이런 식의 행동을 반복한다면 이 일을 못 해냅니다. 자, 우리에게 소중한 한미동맹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아주 고난도 외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주적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 미국 사이에서 이중 플레이를 하면 한미동맹이 약화되겠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외교 관계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러나 정성은 보여야죠. 우리는 당신하고 당신들하고 적대감을 축적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 안보선을 넘어온, 주권선을 넘어오는 건 원칙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숙지시켜 나가는 이런 외교를 중국한테 해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 문제는 더 미묘합니다. 사실은 러시아는요, 비록 중국 경제력의 9분의 1밖에 안 되는 소국으로 전락했지만 여전히 핵 초강대국이고 한반도 운명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하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본격적인 관계 개선에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화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은 지금 미국이 러시아하고 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밀착하지 말라는 이간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러시아하고 친해지는 것이지 미국의 전략하고 반드시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관계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국가 생존, 전쟁 방지 여기에 주력하는 이런 고난도 섬세한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 이게 세 번째 주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문은 핵 문제. 핵 문제는 저희 연구원에서 별도로 최근에 연구 과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그냥 여기서는 핵 자강과 핵 균형을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 핵 문제가 국제 핵 문제로 부상된 게 1989년인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북핵은 협상과 달래기로 외교로 해결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논리에 지금까지 한 40년간 갇혀 있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예, 북한을 설득해서 핵을 포기시킨다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이미 그 기차는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균형을 맞추어서 북한을 견제하고 그 안에서 다시 핵 협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균형을 맞추자고 핵무장을 하자는 얘기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술핵이라든지 또 한미 핵 공유라든지 남북 간의 핵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수단은 자체 핵무장 말고도 남아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죠. 이 노력을 해야 한다. 더 복잡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 네 가지로 정리하고 마지막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실 분들은 적어도 안보 문제에 관한 제가 여기서 정리한 이런 소양들을 갖추지 않으면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방혁명, 혁명이란 말이 좀 과격하겠습니다만은 이 자강을 확대하기 위해서 혁명에 가까운 국방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치 논리나 선거 논리로 했던 제도들은 다 파기하고 안보 논리에 입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력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낮으니까 병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줄이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배운 안보 공부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병력 규모는 국방 수요, 안보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70만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70만 명을 먼저 정하고 그 70만 명을 어떻게 충족할 것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으니까 병력을 줄여야 한다. 이런 논리는 없습니다. 이런 논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례를 하나 들은 것 뿐입니다만은 과도한 병사 봉급 지금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월급 하극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와서 우리 초급 간부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제대를 하려고 하고 이런 문제도 그냥 방치하고 넘어가면서 우리가 자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음 대통령 되실 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셔야 한다. 예, 2분 안에 내일 마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맹 외교와 대주변국 외교,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국가 생존 차원에서 치열한 외교를 하겠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낭패스러운 핵 상황과 치명적 시차를 고민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가장 낭패스러운 핵 상황이 뭐냐 하면요, 우리는 미국의 핵 우산을 믿고 스스로는 핵무장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핵 위협이 정말로 눈앞에 다가왔는데 미국이 어떤 이유에서든 핵우산을 작동할 얘기를 안 한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공중에 붕 뜨는 거죠. 이런 상황이 가장 낭패스러운 the most embarrassing moment입니다. 핵 문제에 관한. 자, 이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대한민국은 뭘 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도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까불지 마 하고 북한의 공격을 억제할 우리의 자가수단을 내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보일 때까지 시차가 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이 핵노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핵무장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통수권자라면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핵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벵구리온, 네루, 드골, 라카소네, 박정희. 저는 제가 이 핵전략 문제를 공부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저런 분들을 공부했습니다. 정말 저런 분들을 공부할 때마다 그 애국심에 제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들 다 핵 전문가입니다. 벵구리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목도하고 우리 이스라엘은 핵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초대 수상이 되고 나서 되자마자 바로 니게브 사막을 뒤져서 인광석을 찾기 시작했어요. 왜? 저 안에 인광석 안에 우라늄이 있다. 사실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감동을 자아낼 수 있는 애국심을 가지지 않고는 특히 핵 문제를 다룰 수 없다. 네루도 그랬고 드골도 그랬고 나카소네도 그랬고 한국에는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저 반열에 드시는 영웅이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되시고 대한민국을 다스릴 분들은 제가 여기서 열거한 이런 정도의 안보 소양을 가지고 등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실제 목표는 이제는 유럽 쪽에서 완전히 태평양 지역으로 넘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이 동맹으로서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우리 한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있을 거다. 그걸 우리는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자강을 기반으로 해서 국방 정책을 추진해야 되고, 지금까지는 안보 자율성 교환 동맹 그 정도에서 이제는 국력 결집 동맹으로 한미가 동맹이 발전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국가 생존을 목표로 한 주변국 외교와 그리고 이제 핵 자강과 핵 균형을 동시에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선거가 있는데 우리의 새로운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안보 철학과 또 해안을 가지시고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이 등장해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정리김으로 인정을 하면서 토론자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부탁드립니다. 김태호 박사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한 열흘 됐나 일주일 전에 받고 거기에 대한 것을 썼었는데요. 오늘 이걸 슬라이드를 보면서 조금 바뀌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일단 그 내용 중에서 맨 처음 특별히 말씀하신 그 트럼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박영호 박사님도 상당히 자세하게 썼기 때문에, 그리고 두 분의 발표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네 가지, 다섯 가지 전망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타적 패권주의가 아니고요, 이기적 패권주의가 될 것이다. 성격이 강화된다. 그리고 신냉전 체제가 와야 따라서 제한적인 다극 체제, 미국을 1극으로 하고 나머지 다극을 하는 체제로 나갈 것이다. 또 특별히 그 1대1 해가지고 중국을 주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란을 또 다음에 적으로 하는, 아마 그 중국이 가장 지금 뭐 미국의 절대적인 강자고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많은 부분들이 미국의 지금 국력을 많이 아까 여러 GDP라든가 모든 면에서 앞서 있지만 이것이 상당히 빠르게 중국이 앞설 것이다. 우리가 중국이 개청 2025년 얘기하다가 2030년, 40년 얘기했다가 다시 2049년 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훨씬 앞설 것이다.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 또 과학기술 면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앞설 것이다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세계고, 결론은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로 봐서 또 역사적인 교훈을 봐서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나갈 수밖에 없다는, 다른 대안은 사실상 없다는 것에 전적으로 저는 김 박사님 동의해드리고요. 몇 가지 제가 준비한 거로만 걸 중심으로 해서 8분 동안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본문에 제가 29페이지부터 33이든가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고요. 지금 네 가지 전제 중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제에서 아까 그 김현수 박사님도 그렇고 트럼프가 미친 광인이 아니고 강인이고 강한 사람이고 광풍이 아니고 강풍이다. 저는 그 표현도 맞지만 광풍이면서 강풍, 그러니까 OR이 아니고 A or B가 아니고 A and B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트럼프는 미친 사람이고 다 얘기해요. 자기가 창의적인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고 많은 사회심리학자들이 대표적인 무슨 나르시스틱 사람이고 우리 사이코패스라든가 이런 걸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과학자들, 사회심리학자들이 벌써 수십 년 동안 연구했던 거 저희가 부정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랑스럽게 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자기는 창의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인이 아니다가 아니고 광인이면서, 분명히 광인이면서요, 또 강인이죠. 저는 그래서 공천에서 말장난이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고 봅니다. 김 박사님은 그쪽에 물론 이제 포커스 두시기 위해서 이분은 대단한 전략가고 미친 사람이 아니다. 꼭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광인 정치를 하고 있고요. 남들이 쫓아갈 수 없는 전에 창의적인 방법으로 광인 정치를 하고 있고, 그것이 미국을 최대 강국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른 대안은 없다라는 확신의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고요. 또 대안 전략가도 대단한 전략가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A or B가 아니고 A and B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 가장 핵심은 김 박사님의 핵심은 4% GDP 4%의 국방비와 그다음에 핵균형 시대의 개마. 거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처음에 받았을 때 어떻게 GDP의 4%를 국방비를 유지할 것인가. 우리가 2.5%, 2.72, 2.81 얘기하고 있고 우리 경제 규모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으면 어제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4%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고 처음에 의심을 했는데 오늘 발장을 잘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면서 이렇게 해서 조금 무리하게 보지만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북한의 핵의 균형을 맞출 수도 없고 중국으로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겠다. 그런 차원에서 4%를 조금 선언적으로 미리 선언적으로 말씀하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아까 또 하나 재밌는 걸 봤는데요. 이건 뭐 사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혹시 잘못 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 중에서 아까 자강을 기반으로 한 동맹이라고 했었는데 김 박사님이 한자 세다고 한자를 잘 하시는데 자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에다가 스스로 자자에다 강할 강자를 안 쓰고 자강이라는 강토, 강력, 강구, 신장, 강 그런 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는 제가 잘 미스테이크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자강이라고 쓰셨는지 그래서 그건 뭐 사소하지만 궁금해서 여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동맹 중에서 이 핵 문제에 관해서는 많이 연구를 김 박사님만큼 많이 하신 분이 없고 수십 년 동안 오셨고 또 오늘 저 두 번째 토론하신 한 박사님이 정말 실무자로서 기술뿐만 아니라 정책기관에 오랫동안 해왔던 책임자입니다. 국방부 지금 국방연행제 센터장이 됐습니다만 국방부 또 외교부에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한미 간의 핵 문제에 대해서 실무회의를 했었고 또 CNI 같은 것도 잘 아시는데 제가 질문으로 말씀드린다면 CNI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박사를 통해서 여러 번 들었는데 한미 간의 CNI의 그 효력을 더 유효하게 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이행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했었고 실제로 내실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의 양국에서 하는 DTX라든가 이런 것들도 CNI에 입각해서 한국은 재래식 무기로 주로 하고 미국은 핵무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과 한국이 합쳐서 북한의 핵 또 중국까지도 겨냥한다는 그런 큰 원대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CNI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긴 지금 단계라는 말을 쓰셨지만 우리가 군에서 매일 할 때요 그 로드맵이라는 말들 쓰고 했을 때 하나는 타임 드리븐 이벤트 많이 했었고요. 타임 드리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벤트 드리븐 해가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상당히 비슷한 것 같지만 또 사실은 굉장히 다른 개념인데 이 타임 드리븐하고 이벤트 드리븐은 어떻게 조합해서 이걸 하실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고 통치자의 통치 철학으로서 안보 철학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말씀하셨고요. 벤구리온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다 맞습니다. 특히 그 차세대가 이제 새로 출범할 정부의 지도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 사람의 지도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참모진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 참모진들도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일부에서는 지금 그저께 국민의힘에서도 나무슨 의원도 제거했고요. 홍무슨 의원이라든가 몇 분들이 이 핵무기를 마치 해야 될 것처럼 근데 분명히 김 박사님도 그랬었어요. 핵무기를 우리가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고 근데 추가 단계 실제로 핵 능력을 보유하는 단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는 걸 했고 미국 얼마 전에 우리가 우려받듯이 미국 국무부에서 그것은 NPT를 준수해야 되고 지금으로 봐서는 한국이 자체적인 고유 핵무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식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애둘러서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김 박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이 페이퍼를 읽고 느꼈을 때의 느낌하고 오늘 실제 발표한 것이 조금 틀렸고 오히려 더 한미 간의 현실에 트럼프 2.0에서 더 현실에 가까운 얘기를 하셨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트럼프 2기와 미국 관계에 대해서 박용호 참여연 외교안보통일센터장님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0분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용호입니다. 오늘 여러 안보 전문가님들 앞에서 같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미국 관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서 김 박사님께서 정리킴 그리고 발표도 앞에서 잘 들었는데 정말 발표도 잘하시고 정리도 잘 하시고 해서 제가 이 파워포인트 준비 안 한 상태에서 얼마만큼 여러분께 제 의견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37페이지부터 제 글이 있는데요. 우선 목차에 대내외 환경 변화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성격과 핵심 정책, 외교안보 정책 기조와 우선순위, 대북 정책 노선과 입장, 북한이 대미 대응과 입장, 그리고 대중로 한국 관계, 미국 관계 전망, 그리고 한국의 대응 이렇게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은 앞서 김태호 박사님께서 매우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의 발표하신 내용과 거의 동의를 하고 또 비슷한 내용이라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 입장에서 이 국제 환경 변화를 인식할 때 저는 좀 크게 거시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좀 평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3세기 동안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지금 21세기 초죠. 벌써 4분의 1이 지나갔는데 또 20세기 초, 또 19세기 초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18세기 말에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미국 독립했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 우리 역사에서 배우다시피 민주주의로 진행하는 그다음에 산업화로 진행하는 그런 초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세기 초에 유럽에서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나서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19세기 후반부도 마찬가지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민족국가가 많이 형성이 되고 독일, 이탈리아가 독립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국주의 시대가 펼쳐지죠.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1차 세계대전, 그것이 20세기 중반 무렵까지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지는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세계의 질서가 변합니다. 우리 21세기 여러분 다 기억합니다만은 20세기 말에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하면서 후쿠야마 얘기하듯이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이제 앞으로 21세기를 지배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얼마나 많은 세계 혼란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항상 지난 그 이전으로 돌아가도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항상 세기 전환기에 어떤 경우에는 세계 질서 구조가 바뀌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당대를 사니까 우리는 요 시기에 중점을 둬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세계 구조가 늘 이렇게 유동적이다.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측면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0세기 말 그리고 또 21세기 초에 들어와서 우리 2010년 전으로 해가지고 중동의 봄 얘기를 하면서 민주주의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날 2025년 현재 세계의 인구의 75% 이상은 독재, 권위주의 체제, 전체주의 체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부를 수 있는 구조에서 사는 인구는 9%, 7%에서 9% 정도, 10%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복받은 나라에서 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낸 지난 과정에 50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이끌어왔던 미국이라는 나라 덕분에 이 정도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한 7, 80년 동안 그 세계 질서를 끌어온, 그리고 국제 공공재를 공급해온 미국이라는 나라가 앞서 김태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나라가 이제 한 26%, 25%, 요새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25, 6%가 됐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20% 이하로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는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계 질서, 예전에 과거의 로마라든가 몽골이라 이런 나라들 보면 이렇게 파괴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려는 공공재를 제공하는데 인색했습니다. 미국은 반면 인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북강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이 특히 미국의 유도에 의해서 중국이 그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혼자 힘으로 국제 공공재를 내기가 어려워졌죠.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이 나타나고, 트럼프가 미국만 이제 왜 봉이냐라는 생각을 가진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미국인 중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요즘 상황 전체를 갖다 우리가 좀 그런 큰 거시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왜 미국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가. 트럼프가 하는 전략은 앞서 김태호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는 한마디로 비용 효과적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그동안처럼 공공재를 제공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너희들도 좀 제공해라. 특히 나토 같은 경우에, 그 중에서도 독일 같은 경우죠. 독일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재발흥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토라는 체제, EU라는 체제 이런 걸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서 독일은 상당히 무임승차한 상당한 나라죠. 그러니까는 트럼프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우리 미국의 자원을 갖다 등쳐먹는 나라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도 거기에 끼어서 미국의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등쳐먹는 나라다라는 그 발언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그 안에는 트럼프가 갖고 있는 너희들도 이제는 국제 공공재를 좀 어느 정도 같이 부담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앞서 김태우 박사님께서 뭐 그런 식의 발언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한국도 이제는 태평양 지역에서 국제 공공재를 어느 정도 넣어야 하는 그런 나라가 됐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앞서 미중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에 대한 그 견제라든가 좀 경계라는 측면에서 한국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한반도만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자꾸 한반도로 축소지향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태평양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안보 부담을 더하든 비용을 더 내든, 또 우리가 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든, 그러니까 우리 안보 플러스 더하기 한미동맹을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미국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트럼프가 뭐 김정은이랑 가깝다, 나 그 친구 똑똑한 친구야, 나 그 친구가 아마 나랑 제일 많이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북한 핵에 대해서 트럼프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정책을 펴지 않을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많이 언론에서도 그런데고, 일부 또 이른바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트럼프의 그러한 발언은, 그리고 트럼프가 사업가에서부터 그 다음에 아파트 건설업자, 임대업자부터 1970년대 신시내티에 그 임대업자를 했는데, 젊었을 때 아버지가 시켜서, 그때부터 트럼프는 결코 자기 주머니에서 손해보는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전기를
여러 사람이 쓴 거를 읽어봤는데 다 공통적인 얘기가 트럼프는 결국 자기 주머니에서 손해볼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난 2018년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바로 거기에서 트럼프가 한 행동은 북한이 미국이 제안한 그런 것에 대해서 미국이 만족할 만한 반대 제안을 하지 않는 경우는 결코 트럼프가 생각해서 나는 만족할 만한 협상을 할 수 없다. 그 하노이 회담 때 트럼프가 이제 그 재판에 걸려가지고 우리 국내 많은 언론에서 또 TV에 나와서 전문가들이랑 사람도 결국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왔다 그랬는데 그것도 분명히 국내 정치인이니까는 자기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신경을 썼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노이 딜을 갖다가 무산시킨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앞으로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가 최근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 북한과 소통이 있다 얘기를 했는데 뭐 뉴욕 채널이든 또는 지난번에 그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2기에서 국가안보 수석 부부장을 하는 알렉스 웡을 통해서 뭐 접촉을 하든 하지만은 트럼프가 생각하는 협상은 결코 지난 그 하노이에서 제시한 그것 아래로 결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트럼프가 김정은 뭐 괜찮은 친구야 하는 것은 다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죠. 그에 대한 자세한 그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부장 2기 국가안보부장관, 국무장관, 국방장관 특히 그 이번에 정책 차관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임명된 그 엘브리지 콜비의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은 그 북한에 대한 북핵 문제에 대한 그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코 손해보지 않는 협상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 반면에 북한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30년의 실패한 포용 정책이 결국 북한 핵 보유국가로 만들어 주었는데 북한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적어도 지난 30년 동안 일관되게 한 번도 변함없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지 않으면은 미국과 협상할 수 없다. 실질적인 협상을 할 수 없다. 대북 적대시 정책이 뭐냐? 이제 주한미군 문제, 그다음에 미국이 한반도 인근에 또 태평양에 갖고 있는 전략 자산, 동맹, 여러분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것에 대한 북한이 생각하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 미국의 양보 조치가 없는 한 북한도 결코 실질적인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북한이 이제 두 개의 국가론을 들고 나왔죠. 두 개의 국가론은 하나는 굉장히 총체적인 파워에서 한국에 뒤처지기 때문에 방어적인 측면이 강합니다만은 다른 하나는 김정은의 국가 경영 전략입니다. 자, 이제 나는 정치 사상 강국이 됐고 핵무기를 가져서 군사 강국이 됐고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추진해오던 경제가 여전히 문제이니 이제는 이 정치 사상 강국, 군사 강국을 기반으로 경제 강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기 위한 두 국가 전략이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선 건설 후 통일 전략이라고 북한판 전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젊은 김정은이 국가 경영 전략이죠. 그렇게 국가 경영 전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공격적인 통일 방안을 내놓는데 그것은 바로 전 국토의 평정, 국토 완정입니다. 그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된
된 시작부터 지금까지 유지해온 무력 방식을 통한 통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활용하겠다라는 것이고, 김정은이 국가 경영 전략에서 나는 이제 경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선 제일주의를 내세워 가지고 공세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우리는 핵으로 그것을 적어도 한국에 대해서는 방어할 수 있으니 이제는 우리는 적대적 두 국가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경제발전 전략에 집중하자라는 것이 바로 김정은이 체제 경영 전략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미북 협상이 결코 많은 좀 위시풀 띵킹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트럼프 2기에서 미북 협상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결실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저는 상당히 냉정하게 좀 그 가능성은 매우 낮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저는 앞서 그 군사적으로 또 핵 관련해서 핵 균형, 핵 동맹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30년 실패의 포용 정책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압박 정책만 하자라는 것은 아니고, 포용 정책은 북한이라는 체제를 좀 걸고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30년의 포용 정책은 껴안는 정책이 돼버렸어요. 북한에 대해서 좀 뭘 주면 북한이 나올 줄 알고. 지난 30년 여러분들도 동감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전혀 그러한 식의 포용 정책은 앞으로도 효과가 있지 않을 것이다. 즉 미국도 트럼프 정부도 힘을 통한 평화를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도 힘을 통한 평화, 힘을 통한 안정을 얘기합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이 그 유화 정책적 포용 정책을 다시 한번 정책으로 강구했다면 다시 한번 실패를 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도 한국 입장에서도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대한 내용은 글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북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김정은하고 잘 친한다고 하더라도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은 62시간 동안 하노이까지 갔던 그런 하노이 굴욕을 다시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협상이 그렇게 쉽게 매듭지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포용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실패, 거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통해서 힘을 통한 평화를 우리는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토론으로 우리 카이다에 계시는 한명필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8분입니다. 전반적으로 그 박 박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전망이나 또 미북 관계, 특히 이제 북핵 협상과 관련해서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거에 저도 대체적으로 크게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평가를 드리고요. 저는 나중에 플로우에서 질문도 하시겠지만 세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그 미국이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 하에서 이제 트럼프가 추진하는 마가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둘 거라고 본문에 평가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미국이 아까 김태호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유럽에서 인태 중심의 그 전략으로 전환을 하면서 인태 지역의 국방 태세,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강화 조치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협상보다는 대중 견제 차원에서의 그런 국방 태세가 오히려 더 강조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이러한 이제 태세 강화가 북한의 대미 정책이나 또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이제 미북 협상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저도 뭐 비핵화 협상보다는 다른 차원의 북미 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싱가포르 그 합의를 보면은 사실은 비핵화가 세 번째였지 않습니까? 미북 관계 개선,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가 뭐 유해 송환 같은 이제 인도적 지원 차원의 그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생각하는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이제 카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 젤렌스키한테도 너 카드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북한이 미국하고 협상할 때 어떤 카드가 있을 것이, 물론 당장 생각해 봤을 때는 핵미사일 능력이 카드가 될 것 같지만은, 또 미국은 상대로 어떤 카드, 과거 하노이 딜처럼 뭐 한미 연합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카드로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은 북중러 3자 협력이 이제 대외 전략의 핵심이라고, 북한의 대외 전략의 핵심이라고 이제 지목하셨는데, 사실은 러브 전쟁이 뭐 예상보다, 트럼프의 예상보다는 지금 종전이 쉽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이제 종전이 되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북한의 전략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만들어진 그 전략 공간을 이용해서 뭐 나름대로의 줄타기 또는 균형, 그런 외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종전이 되게 되면은 대중 전략, 대중 관계를 어떻게 북한이 관리해 나갈 것으로 보시는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요. 저한테 이제 4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제 그 토론문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권 전략의 재조정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 학계에서는 미국이 패권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뭐 러시아, 중국, 미국 간의 어떤 세력 균형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이 여전히 패권을 추구한다는 김태우 박사님이나 박영호 박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경제와 안보를 한 바구니에서 트럼프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일본 협상단이 갔을 때에도 사실은 경제 문제를 관세 문제로 협상을 하러 갔는데 방위비 분담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것은 한국에도 고스란히 닥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거기 그 백악관의 경제 책사가 최근에 이제 발표한 글에 보면은 미국의 이제 달러 패권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문제 인식입니다. 달러가 강사화됐고, 이를 통해서 이제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미국의 뭐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고, 결국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하고, 미국 정부 부채가 무제한적으로 증가되고, 미국 기관 산업이 붕괴됐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더라.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동맹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고,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그 패권 재조정 전략에 있어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한반도 정세나 지역 정세에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를 이게 꼭 우리가 추진하고 하는 안보와 경제 번영에 꼭 역풍이냐. 그래서 김태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방향을 잘 맞추면은 우리에게 순풍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해왔던 정책과 원칙에 대해서 완전 새로운 측면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영내 국방 태세와 대북 태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좀 짚어볼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은 서반구 중심, 특히 이제 미 본토 방어 중심으로 태세를 전환하고 있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뭐 골든돔을 당선되자마자 서명을 하면서 미 본토 미사일 방어,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특히 이제 그 전략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인 관심사가 중국과 러시아가 동등한 핵 강대국으로서 거기에 대응하는 핵 균형 측면에서 사실 2대1의 그런 비율로 보면은 미국이 핵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 특히 이제 한반도를 포함해서 일본 뭐 하와이까지 포함된 전구 핵 전력, 그러니까 중거리 미사일이나 준중거리 미사일 이 범위 내에 소위 우리 개념으로 치면은 전술핵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핵 전력 현대화뿐만 아니라 전술핵 역량을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과 여러 가지 뭐 상황을 염두에 두겠습니다만은 전국에게 전진 배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콜비가 얘기한, 그리고 또 그 콜비하고 같이 팀을 이루고 있는, 제가 여기다가 써놨습니다만 그 헤리티지 재단에서 일했던 알렉산더 벨레즈 그린이라는 차관보는 한반도를 그 군산과 오산에 핵무기 전진 배치를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1분만 더 주시면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국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세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북한의 지상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서 한국군의 전력 증강을 요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미국이 최대한도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북한의 지상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서 조기의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그 억제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전술핵의 한반도 전진 배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저희들한테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전을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작권 추진을 미국이 오히려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작권을 미국이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이것이 한미연합사 해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김태호 박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안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 여기 박용호 박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의 핵 문제하고 관련해서 사실상 지금 여기 동북아에는 러시아뿐만이 아니고 중국도 2030년 되면 1,500개 핵무기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지금 엄청나게 핵무기를 고도화시키고 있는, 소위 말해서 북중 내에 핵 클러스터가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은 맞춤형 억제 전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 운용 전략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금 북한이 핵무기가 고도화되고 있고 중국에서 이렇게 핵무기를 더 많이 가지게 되게 되면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미국 혼자서 이게 맞춤형 억제 전략으로 각각의 국가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것이,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한 박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미국의 상원군사위원장 그리고 미국의 외교위원장이 이제 각각 주장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전술핵 무기 재배치나 또는 나토식 핵공유를 얘기한단 말이죠. 나토식 핵공유에 대해서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서 지금은 그것 주장보다는 오히려 한 개의 정구를 얘기하죠. 한 개의 정구를 확대하면 나토식 핵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혹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한 3분 정도만 질문을 받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답변하시고 다시 두 번째 라운드로 돌아가서 또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누구한테 질문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코멘트보다는 질문 위주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How to Fix Our Crippled America, 이 트럼프가 쓴 저서를 보면은 불구가 된 미국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아주 간명하게 잘 정리해주고 현실적 관점에서 방안을 정리해 주시고 개념 정리하는 데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략을 평가할 때 보면은 논리성, 수용성, 적용 가능성 뭐 이런 관점에서 국방비 4%를 주장하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재경부 마피아의 그 4% 복지를 줄여야 되고 국방비 4% 달성하는 그 논리가 설득이 가능하겠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창수 박사님 아주 나이브하게 젠틀하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 트럼프가 지금 그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 푸틴이나 시진핑은 미국의 일극 체제를 깨부수겠다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러시아의 그런 푸틴이 미국의 그 트럼프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진핑과 그런 공조 체제를 깨부술 가능성을 얼마나 보시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분요. 제가 먼저 번에 그 한미 연합사에서 주최한 정책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때 전 한미 연합사령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여기 내가 지명은 하고 싶지 않고 거기에 답변을 꼭 하고 싶은 사람들 김태우 박사하고 하명필 토론자가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한다면은 한국의 국민들이 그걸 자기 지역에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모르지만 자기 지역 근처에 그 전술 핵무기가 들어온 걸 용납하겠느냐. 그게 북한의 공격 목표가 될 것으로 염려해서 결사적으로 방대하고 뭐 그래가지고 결국 한국의 혼란만 초래하고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도 못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한국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오히려 비현실적인 그러한 대책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는 별로 듣지 못하셨을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볼 가치가 있다 생각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지금 미국 그 셰일가스 지금 어떻게 돼가는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현역일 때 박근혜 정부 마지막 이제 난리 나기 전에 올린 보고서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트럼프가 뭐 광인이든 뭐 스트롱맨이든 간에 그건 it doesn't matter. 그레이트 전략이 에너지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의 연장선에서 제가 이제 올린 보고서가 소위 그 셰일 가스를 인용해 가지고 일본은 지진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산업단지가 좀 힘들고 한국의 이제 남부 지역에 지금 우리가 여수, 울산 쪽에 큰 이제 정유단지를 갖고 있는데 그걸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그 가덕도가 저는 이제 중국의 영향이 컸다고 봤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샹하이 갔다 왔는데 놀러 간 게 아니고 그 샹하이 항구를 보면 그 진흙천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천혜의 항구입니다. 이게 그 큰 벌크선이 막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만 해주세요. 입지 조건이 좋아서 그렇게 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한국과 미국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같이 가서 우리가 중국 및 동남아 말라카 해협으로 와서 들락날락하지 않고 우리가 중국 및 동남아 그 밖에 세계적으로 일본을 포함해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면 이거는 완전히 전체적인 세계 전략이 다 바뀌어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트럼프의 그 그레이트 전략이 에너지 패권에 있다고 보고,
지금 이제 그것까지는 지금 나가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셰일가스가 어떻게 되나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혹시 뭐 박태호 선배님 좀 아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한미 에너지 협력 대찬성입니다. 대찬성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패권 정책에 우리가 협조할 필요 있습니다. 쉘 오일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비 4% 가능한가? 논리성, 적용성, 수용 가능성. 이거 어린아이 대수술 바뀝니다. 어린아이한테 어떻게 칼을 대서 배를 가르고 대수술을 합니까? 그러나 대수술 하지 않으면 죽는데 대수술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현 정치 상황에서 국방비 4% 하자 그러면 미친 소리라고 난리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면 이 길로 가자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게 어린아이 대수술 받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거는 목표치로 제시한 것이지 내일 모레 당장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김장수 박사님 자강, 예, 좀 더 넓은 의미로 쓰려고 반드시 파워로만 셀프 릴라이언스는 아니다. 더 넓게 쓰려고 이제 그 한자를 쓴 것이고, 김장수 박사님 좋은 토론해 주셨는데 중요한 지적도 하셨어요.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동맹조약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제가 이제 이렇게 썼는데 어떤 내용이냐? 두 가지입니다. 핵심은 하나는 핵 보호 조항을 넣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동 개입 조항을 넣을 것을 검토하자. 두 가지입니다. 그 핵 보호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거 아닙니까? The most embarrassing moment. 그러니까 북한 핵이 우리 앞에 코앞에 다가왔는데 미국은 핵우산 작동할 생각을 안 하고 말도 안 한다. 이게 정말 황당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은 항상 그런 걸 생각해야 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동맹조약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항을 핵보호 조항을 넣어달라. 이게 이제 하나 첫째 내용이고, 자동 개입 조항을 넣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가면 한반도에 전쟁 오면 미군이 무조건 오는 거니까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도 있지만, 미국이 이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관할하는 지역에 무력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도 반드시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간단하지가 않아서 그건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데 핵 보호 조항은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확장 억제 강화가 지금 1단계 플랜 A라면 미국의 전술핵 재반입이나 핵 공유를 통해서 핵 균형을 취하는 것이 플랜 B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는 한국이 핵 보유를 해서 미국하고 핵 동맹을 하는 것은 플랜 C가 되는 것이죠. 이게 자동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벤트 드리븐이냐 이렇게 물어주는데 당연히 후자죠.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의 확장 억제 체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한미 간에 머리를 맞대야 되겠지만, 단 핵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진다면 다음 단계 생각해야죠. 예, 그때 내놓을 것이 바로 전술핵과 핵 공유다. 근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건 우리 하명필 박사님하고 우리 박영호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도 핵 초강대국이 되고 이거 도저히 미국 혼자 러시아 중국을 감당할 수 없고 소위 동북아시아의 핵 질서가 완전히 다른 질서로 바뀌고요. 지금 체제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럴 때는 미국이 한국한테 핵무장 하라고 권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동맹의 합의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그때는 플랜 D가 될 겁니다. 그거는 Asian version of NATO. 예. 그건 플랜 D가 될 겁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당장 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업그레이드 해나가자. 이제 그런 차원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승복 장군님 전술핵 재배치 주민 반대 당연히 심각하겠죠. 특히 이념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여기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있고 또
중국, 러시아가 한국을 핵공격 타켓으로 삼겠다고 협박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번에 그 부분을 연구를 하면서 조금 다른 생각도 좀 한 게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전술핵이 재반입돼야 된다라고 미국하고 한국이 합의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소위 그 B-61-10이라고 하는 새로 만든 B-61 계열의 이 그래비티 밤이죠. 중력탄이죠. 그거를 비행기에 장착하면 된다. 그거밖에 지금 유일한 대안이 없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거 오면 그 무기는 한국 공군기지에 보관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장관님 말씀하신 그런 사태도 더 쉽게 벌어지겠죠. 한국 땅에 무기가 저장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참 문제가 많거든요. 우리 신인균 박사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토의를 해봤는데요. 지금 주한 미 공군의 전술핵이 들어오는 건데 미 공군 기지는요, 오산, 군산 다 북한의 선제 공격권 사정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태가 그 정도로 핵 사태가 심각해지면 북한이 선제 공격하면 우리 그 공군 기지들 다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밀리티 군사적으로 이게 적합한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잠수함이 발사하는 잠수함 쪽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미국이 잠수함 핵 실을 수 있는 전략 잠수함이 18척에서 4척은 바꾸었고 14척밖에 없잖아요. 그 14척가 전 세계를 커버하는데 한반도에 고정 배치할 수 있는 전략 잠수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사실 어려워요. 그러면 또 무슨 대안이 있느냐면요,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미국이 지금 다영역 임무 부대라고 하는 걸 5개를 만들어서 아시아에 3개를 배치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부대가 만약 한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쓰는 포대가 새로 만드는 지금 미국이 개발 중인 새로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 이게 그 포대는요, 컨테이너 박스에 집어넣고 트럭으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민 반대도 희석시킬 수 있고 또 상대방한테 들키지도 않아서 선제 공격에도 취약하지 않고, 지금 그 미사일이 아직 개발이 완료가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놓고 생각을 해야 한다. 그 B-61-12 그것만 가져와서 미국 비행기에 달면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거는 충분히 정교하지 않은 그런 논리다, 논쟁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작권 분리 말씀을 우리 하셨죠. 우리 저장께서 하셨는데 저는 국방의 최대 목표가 국가 생존이고 국가 생존하기 위한 최대 목표는 전쟁 억제 아닙니까? 전쟁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바퀴벌레라도 다 잡아먹어야 되는 거죠. 전작권이 지금 미군 손에 있을 때 미군 손에 있는 건 아니죠. 사실 같이 하는 건데 그 책임자가 미국인일 때 북한 입장에서는 전쟁을 도발하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거는 미국이 나는 안 할래 하고 손 떼고 갈 때까지 우리는 전작권 가지고 있으라고 권할 필요가 있다. 제 생각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 박사님 질문하신 거랑 한 박사님 첫 번째 질문에 상당히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첫 번째 이제 미국 영내 태세가 앞서 제 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견제, 중국 주저앉히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전략, 국방 전략이기도 하고 경제 안보 전략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것에 대한 것은 트럼프 일기 말에 당시에 폼페오 장관 또 국가안보부 장관, FBI 국장, 법무장관이 미국이 닉슨 대통령이 중국 끌어들이기 정책이 당시에는 상당히 유한 방식이고 그것은 오그랐지만은 그 정책이 중국을 변화시킬 거라고 미국이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미국의 잘못이다. 아주 처절한 반성을 합니다. 2000년 8월, 8월 달에 트럼프 일기 고유의 연구 전문가들이 그 생각들이
트럼프 정부나 바이든 정부나 워싱턴 주에 일치된 견해이고, 미국은 앞으로 정권이 바뀌든, 또 지금 뭐 트럼프 정부가 막 시작했는데 정권이 바뀐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중국에 대한 전략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게 특히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미국의 일부 학자들이 이런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국력이 최정점에 올라왔다가 지금 쇠퇴하는 시기, 패킹 파워라서 쇠퇴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때 오히려 굉장히 그 안보상으로 위험하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또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그런 핵 역량을, 핵경비를 늘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차원의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영내 대비 대세 강화는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중국이 그 대미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북한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점에서 적어도 안보적 상황, 위기적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좀 더 경계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김정은이 전략을 제가 보는 상황에서 보면은 굉장히 공세적이고 위협적이고 압박하지만은, 북한은 지난 30여 년을 딱 보면은 이 최종적인 그 문턱을 넘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아니한 판단일 수도 있는데, 적어도 안보적 차원에서는 문턱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대비를 해야죠. 그런 점에서 이 콜비 팀이 그런 여러 가지 제안이 자기 한국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다. 우리 한국 정부가 우리 국내에서 최근에 그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다 여러 가지 제안들어서 이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소리를 안 하더라도 이 콜비 팀의 아이디어가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은, 앞서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확장 억제력 그 NCG로 제도화되는 그런 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그런, 평상시에는 그런 플래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이 심각하게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잖아요. 적어도 콜비 팀이 그런 아이디어가, 우리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면 상관없이 한국 정부가 북핵에 대한 대응을 국내에서 논란거리 좀 죽이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웠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시진핑이 북한을 갖다가 어떻게 러시아한테 같이 정상회담했던 그 좌편도 없앴다라고 이렇게 가십성 기사들이 많은데,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아주 굉장히 복합적인 전략적 좌산입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협상과 관련해서 대안, 현재 미국이 역시 콜비 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미국이 가장 당면하게 북한 핵 미사일 능력이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고 싶어하는 게 미국 공토를 타격할 수 있는 세컨드 스트라이크까지 하네요.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것인데, 적어도 그것을 막고자 하는,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김정은이나 트럼프가 같이 협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 미사일 수준 판단 결과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 아이디어를 갖고 나올 상황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명사심리
원산 거기에 경제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나왔던 건 북한 지금 싱크도 안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냥 아이디어로 갖고 나왔던 그것이 북한에게 북한이 핵을 또는 미사일을 양보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나 전혀 북한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세 번째 질문도 연결되는데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냉전 이후 가장 최정점에 올라 있다라고 제가 그래서 평가를 했는데, 중국이 다소 우려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북한의 경우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부터 앞서 한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잘 활용하는 북한 나름대로의 경험이, 노하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가 절정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또 북한이 지금 외교적, 안보적 관계 관리하는 것,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저는 러우 전쟁이 조건이 어떤 식으로 결과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푸틴이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방식의 종전 평화협정이 체결이 된다면은 푸틴은 일단 북한에 대해서 약간 두려워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이상한 형태의 잠재적인 형태의 완전한 승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완전 패배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형태라면은 러시아가 당면하게는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 탄약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런 것 다시 갖출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점에서 북한을 다시 과거처럼 되돌리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에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북한 김정은에게는 굉장히 살 기회를 좀 러우 전쟁에 열어줬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국의 안보가 새 정부에서 좀 그동안에 어떤 정부는 또 다시 핵변 정책, 어떤 정부는 또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쯤이면 우리 대북 정책은 과거와는 다른 방식이 대북 정책, 그리고 북한이 두 국가 전략에 대해서도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은 대개 전후 세대거나 산업화 세대, 나이 적으신 분이 386 세대일 텐데, 이 세대는 간세대입니다. 간세대. 그 미래 전략을 위해서는 그 다음 세대들이 주로 대북 정책을 세우고 통일 전략을 세우고 할 수 있는, 국가 경영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지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우리 스스로도 좀 혁신적인 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피즘 하면서 퍼스트 마가를 비롯해서 미국의 일국주의를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 같은 이런 미국만치는 못하지만 다른 극들이 있을 수가 있고, 트럼프, 시진핑과 푸틴이 이것을 어떻게 서로 공유를 할 수 있겠는가. 제가 공유라는 말은 아까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트럼프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분명히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손잡고 할 것이고요. 또 푸틴은 푸틴대로 미국도 이용하지만 러시아도 중국도 분명히 이용할 겁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일단 당장에는 너무 러시아만 먼저 얘기한다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태로 종전될까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고요. 러시아가 요새 신문 보니까 에너지 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자, 지금 국방 예산 획득하는 것도 그렇고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사실 세 나라를 본다면 제가 평가하기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을 본다면 가장 유리한 것이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요. 그건 사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모든 수치를 봐, 경제력이라든가 기술력 모든 봤을 때 중국이 세계한테 가장 유리한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은 이거를 잘 이용해가지고 트럼프는 트럼프한테 이기려고 그러고요. 푸틴은 또 푸틴한테 이기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두 나라 간에 어떻게 결속을 하고 서로 조종하고 할 것인가가 매우 어려운 문제고 두 지도자가 러시아의 지도자와 중국 지도자가 그걸 가지고 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워낙 지금의 국력의 차가 미국이 앞서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떨어져서 중국이고 훨씬 뒤떨어진 러시아가 이 세 나라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는 그 시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서로 견제하면서 또 서로 이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진핑이 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 저는 뭐 시진핑 지지하는 것이 아니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요. 푸틴은 사실은 여러 가지 푸틴의 여러 가지 꿈도 있고 비전도 있지만 오히려 푸틴은 다른 데로 또 해석을 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다 원대한 그 러시아 또 소련 연방국 같이 이렇게 또 될 것이고 저는 지도자들이 다 실제적인 퍼포먼스에 관계없이 다 자기네는 대로 해석을 할 것이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 유지하려고 보고 있는데 우리로 봐서는 세 나라 다 어려운 상대고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 핵 문제도 그렇고 천자권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너무 많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말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고요. 답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라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분한테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정말로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습니다. 김태우 박사님 좀 괴롭혀 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 시대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주제들이 참 소중합니다. 근데 이 핵 문제에 관련해서 배치를 하거나 재무장을 하거나 간에 현재 이 지구촌에 어느 나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토의를 하고 해서 한 이런 나라는 제가 보니까 전문가는 아닌데 많은 토의를 하다가 그런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극비리에 좀 TF라든가 이런 시작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골라모도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MPT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또 발각되면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군사 작전을 수립할 적에도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를 하듯이 리스크도 좀 만들어 놓고 김열수 박사님 그렇게 해놓고 정말로 극비리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뭘 하지. 그때 다 만들어 놓고 트럼프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좀 물러내라 하면 조금 내주고 이렇게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트럼프 2.0 시대의 한반도 안보를 들으면서 제가 갖고 있는 시각하고 너무나 다르다 하는 것을 좀 느낍니다. 저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의 CFI 팀장을 하고 저는 군생활을 통신장교 입장에서 봤을 때 실무자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지금 오늘 나와서 말씀하는 내용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미국이 우리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줬을 때 대한민국은 그걸 제대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그런 문제를 먼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삼축 체계라든지 모든 걸 봤을 때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군생활을 떠났어도 여기 참석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준비된 게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발표하신 분 또 여기 토론하신 분들한테 또 모든 분들한테 질문한 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트럼프 2.0 시대의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 모든 권한을 줬을 때 내가 이거를 딱 하나만 하겠다. 그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 박사 발표문 앞부분에 인용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풋노트로 인용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트럼프의 세계관 이래놓고 마지막 단어에 신제국주의적 인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트럼프가 생각하는 제국주의는 무엇이고 신자가 붙은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국의 역사상 제국주의 해본 적이 없어요.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대항정책을 취해왔지. 그러니까 내가 본문 안 읽어봐서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그걸 조금 용어만 해설해 주십시오. 사실은 핵토론은 핵 문제는 위에서 철학을 가지고 그냥 탑다운으로 밀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특수합니다. 드골이나 벤구리온, 박정희 같은 대통령이 등장할 체제가 아닙니다. 우리 정치 체제는. 참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워낙 분열이 심하고 다툼이 심해서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뭘 내놨다가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국민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단 적어도 대선 후보급들 이상 올라가는 지도자들 입에서는 핵무장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미국의 주류와 등을 지게 되는 것이고요.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핵무장 논의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레벨에 있는 분들이 하시고, 국민 사이에 핵무장 여론이 높은 것은 우리의 외교적 지렛대이므로 나쁘지 않다. 그런 정도로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관호 박사님 말씀하신 미국이 준다면 다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국방비 4%로 올려서 자각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제 말씀이 사실 그런 뜻입니다. 미국이 정보 끊고 위성 정보 안 주고 다 안 줘도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 국방개혁 차원에서 굉장히 하루 밤낮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 한 가지 찍으라고 그러면 저는 핵 잠재력을 들겠습니다. 국제 규범을 유지하는 선 안에서, 미국과 합의 안에서 핵 잠재력을 키워나가겠다.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군사혁신, 국방력 강화, 민주화 정부 들어선 김대중, 노태우 정부 후반, 김영삼 정부부터 35년이 지났습니다. 3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실무자의 수준에서 자꾸 우리 너무나 많은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 그다음 그 국가 경영 실패한 거죠. 그런데 적어도 저 안보적 차원에서 이제 전자권 전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35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또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제 와서 이제 미국이 이번 정부에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미국이 먼저 전자권 전환을 뭐 시급히 돌려주겠다. 그것이 또 실질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또 돌려받았다고 했을 때 지적이 된 것처럼 우리의 안보 또 대북 그 전략과 관련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뭐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것이 지금 정부 7번 바뀝니다. 7번. 8번째 바뀔 것 같은데, 계속 이것이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분야에 오랫동안 정책을 연구해온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한 가지, 제가 대통령이 된다, 뭐 그럴 리 없죠. 대통령이 된다면은 우선 대통령은 결단하는 사람이죠. 모든 것이 국민 여론 앞에서 뭐 이거 저것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대통령이 뒤에서 국민의 안위를 결단하는 사람이면은 적어도 핵에 관한, 저도 그 김태호 박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통령,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저도 핵에 대한 것은 공개적으로 거론할 필요는 없지요. 우리 정치인들 그냥 그 핵에 대한, 핵이 가져올 어떤 파급 효과, 영향 계산 없이 그냥 표 얻으려고, 인기 얻으려고, 인기 영합주의적 차원에서 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국민에 대해서, 국가 안위에 대해서 적어도 그런 문제 있을 때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결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너무나 굉장히 여러 평가가 많잖아요. 사실 Put America Interest First는 민주당 정부가 20세기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 Put America Interest First 해가지고 그것을 트럼프가 받고 한 건데, 지금 미국 상원, 하원 구성이 53대 47로 공화당이 많습니다. 2년 있다가 그것이 역전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지만 하원 같은 경우는 미국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국민의 많은 여론을 반발을 사는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면은 하원 역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 속도전 있게 정책을 펼쳐나가고 가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제 트럼프 2.0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데 트럼프 2.0의 그 이후에도 그 미국 국내 정치적 상황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비하는 것이지 자꾸 트럼프에만 몰려있다 보니까는 크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제국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국가가 다른 나라를 복속시키는 거, 식민지화하는 거, 그것을 제국주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제국주의라고 하면 과거의 제국주의는 칼로, 총으로 가서 복속을 시킨 거죠. 그런데 신제국주의는 굳이 칼이나 총을 안 쓰고도 경제적으로 복속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신제국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제국주의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것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미국은 제국주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1989년도에 미국은 스페인하고 미서전쟁을 하죠.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스페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식민지를 다 가져갑니다. 그냥 말씀을 드리면 쿠바도 가져가고 부에르토리코도 가져가고 우리 여기 아시아 쪽에서는 필리핀을 가져가죠. 이것이 미서전쟁의 결과로 미국이 제국주의 전쟁에 나서서 획득한 그런 전리품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왜 신제국주의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근데 굳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굉장히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 부분이 그린란드지 않습니까?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파나마 운하를 다시 반환받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레토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굳이 필요하면 군사적으로도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가 제국주의와 신제국주의를 구분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상 세계 질서가 지금 변하고 있죠. 우리는 낯선 미국을 대하고 있습니다. 낯선 미국을 왜 대하고 있을까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새로운 세계 질서가 등장할 텐데 그것이 신제국주의적 질서일 수도 있고 뭐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강대국 위주의 그런 국제정치 질서도 있고 그런 이런 질서 속에서 각 나라들은 각자 도생의 그런 질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뭐 한국도 5천년 역사에 유구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영민하게 좀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 및 토론회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좀 답을 이렇게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답을 찾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살짝 여기 좌석수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10% 20%는 안 오실 거다 그러는데 이 우천을 뚫고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발표 및 토론을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분들한테 감사드리면서 한국군사문제연구원과 참여연의 공동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